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코드 음악이 다르죠. 오늘은 이제 청기누설이 방송이 되는 화요일인데 오늘은 청기누설이 아니라 다른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잠깐의 설명 말씀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대선 관련해서 인터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본방에서는 시간 제한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정치 문제에 집중을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책 검증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이 대선에 집중하는 이유는 누가 대통령이 돼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 이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어찌 본다면 본질이 되는 정책 문제를 좀 제대로 짚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또 본방을 그냥 다 터가지고 정책 문제만 하자니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 끝에 유튜브 연장 방송을 통해서 이제 각 후보에 있어서 어떤 특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공약을 좀 집중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스타트를 끊으려고 합니다. 뭐 굳이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에 한다 이런 뭔데 이제 화요일에 한다 수요일에 한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때 필요하고 또 그 매치가 되는 대로 후보별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대표 공약을 이 유튜브 연장방에서 집중 점검해 보는. 그래서 경우에 따른 후보가 본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캠프에서 그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전문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쭉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타트를 끊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관련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려고요. 지금부터 그 시간을 가져볼 텐데 뭐 제가 또 워낙 이 배움이 짧기 때문에 저 혼자 정책 검증하는 건 역부족이고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정경유착을 꾸며주고 계시는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 좀 나누고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칼날 같은 검증 주체가 되셔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정치자들이 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그러니까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맹활약을 좀 그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우석진 교수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검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기본소득의 설계자이자 이재명 후보의 스승이다. 이렇게 또 불리는 분이기도 한데요. 한신대 강남훈 교수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두 분 어떻게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신가요? 아니면 오늘 처음 뵙는 그 관계신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성함은 잘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인 것 직접 같습니다. 대면하시는 경우는 예. 처음이고. 저희 처음 뵙는데 예. 저희 이제 학부 다닐 때 강남훈 교수님 책으로 그리고 논문으로 공부 많이 했었죠.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교수님이 대표로 계신 곳이 기본소득운동본부인데요. 좀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소득운동본부는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풀뿌리 운동이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회원들이 한 8만 명쯤 되고요. 8만 명이나 돼요? 예, 기본소득을 이렇게 공부하고 네. 옆 사람한테 설득하고 이래서 정치적으로 실현을 해내자. 자, 이런 목적으로 모인 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재명 캠프하고는 무관한 거죠. 예, 독립적이죠. 독립적인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우린 시민단체입니다. 그런 거고. 예. 근데 이재명 지사의 스승이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언론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던데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이제 그 맺어지게 된 거예요? 예, 스승이라는 건 좀 과찬의 말씀이고요. 예. 그냥 기본소득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인연은 성남시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께서 청년 기본소득을 할 때 네. 제가 이렇게 설계하고 제안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군요. 예. 그렇게 봐요. 그 얘기하니까 제가 그 본격 토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먼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저번에 이재명 후보 말고 이낙연 후보가 인터뷰하면서 이재명 이제 후보가 이제 내놨던 뭐 청년 200만 원, 국민 100만 원 이야기 나와서 이거 물었더니 그거는 소득이 아니라 수당이다.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수당과 소득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뭐 두 분이 아무래도 이제 저기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우석진 교수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해하기에는 음. 이제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건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지급하는 게 보편성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요건이 되고요. 네.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법적인 용어인데 그 어떤 대상이 이제 한정이 되는 거죠. 특정 그래서 아동 수당, 청년 수당 이렇게 특정 계층에게만 그렇죠. 주는 예, 걸 예. 그럴 때 수당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리고 이제 금액이 이제 소득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할 때는 이제 생활이 영위가 될 만한 정도의 규모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수당은 이제 약간 이제 금전적으로 현금을 뭐 지원해 준다. 그래서 예컨대 뭐 아동 수당이다 그러면 뭐 월 10만 원? 뭐 그거 가지고 뭐가 삶이 바뀌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애기들 뭐 키즈 카페도 가고 뭐 필요한 것도 사주고 이럴 때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당이 이제 우리 행정적으로 정책할 때 쓰이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규모나 예컨대 이제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이 기본소득을 그 확대 나갈 때 뭐 금액도 적게 하면서 많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대상을 뭐 청년이나 아동이나 이렇게 좀 한정 지었다가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기본 소득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처음 출발할 때는 규모나 어떤 이런 조건 측면을 봤을 때 기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수당과 같은 거 아니냐 그냥 이름만 기본 소득으로 붙여서 좀 그냥 마케팅하고 있는 그런 차원 아니냐 이런 공격하는 차원에서 이제 수당이라고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공격에 대해서 강남훈 교수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예, 그 정부에서 돈으로 주는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불리는 이름하고 관계없이 뭐 크게 보면 공공부조 같은 게 있고 사회 수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동 수당 같으면 예. 아동에게 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저희는 그 사회 수당은 되게 보편적으로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뭐 노인이면 노인, 아동이면 아동. 그래서 사회 수당과 기본 소득은 모두에게 주고 또 그것이 개별적으로 주고 또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회 수당이라고 불러도 좋고 아동에게 주는 걸 저희들은 아동 기본 소득 이렇게 불러도 좋은데 다만 전통적인 사회 수당하고 단 한 가지 차이가 좀 있기는 하다. 그거는 똑같은 걸 바라보는 시각인데 네. 하나는 필요, 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욕구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 연령계층에 무슨 욕구가 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요. 저희들은 어떤 권리 이런 걸 좀 더 강조하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대립적으로 할 건 아니고요. 우리들은 뭐 아동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분들은 아동 수당이라고 불러도 그렇게 적대적인 용어 사용은 아니다.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기본소득 이제 그 방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갖고 이제 지금부터 좀 이야기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우석진 교수님 먼저 제기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안을 좀 논의하기 이전에 그 이재명 지사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난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1차 재난지원금을 줬더니 2차나 3차, 4차에 비해 봤을 때 이게 효과가 굉장히 있고 뭐 경기 부흥 효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요거를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요걸 1년에 두세 번 주는 게 기본소득이다.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조금 좀 확실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이 그 캠프 측에서 파악하기에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한번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지사님이 이제 지사가 이제 설명하는 그런 그 효과성하고 그다음에 학자들이 설명하는
학교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들하고는 조금 격차가 좀 있어 보이거든 차이가. 그래서 평가가 다르던데요, 진짜로? 그러니까 평가는 하나인 것 같은데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평가들이 있는 건지. 그래서 캠프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거를 2, 3, 4차하고 비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2차, 3차하고 비교하는 게 적합한가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1차 재난지원금에 효과가 있었냐라고 하면 그 효과를 뭐를 효과로 볼 거냐라는 게 문제인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효과는 골목 경제와 소를 살렸다.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외로 학자들의 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 연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 자신들이 고맙다. 매출이 진짜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계속해서 소상공인 협회의 성명서라든지 또 2차, 3차 때나 올해 다시 논쟁할 때도 계속 같은 성명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소상공인들이 고맙다, 잘 됐다, 더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게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석균 교수님은 이런 평가에 별로 동의를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 평가에는 동의를 하죠. 네. 동의를 하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예컨대 뭐 때리면 아프다. 뭐 이런 거하고 별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렸을 때 네.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효과적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네. 예컨대 그 학계에서 발표되는 뭐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KDI 연구인데 1차 재난지원금에 예컨대 뭐 효과가 뭐 30%다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예컨대 저희가 이제 그 학자들이 이해할 때는 1조 원을 지출을 하게 되면은 소비의 그 대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소비하던 거를 이런 재난지원금 대체를 해서 1조 원을 지출했을 때 실제로는 3천억만 소비로 연결이 되고 7천억은 나중을 위한 저축으로 연결이 돼서 이게 1조 원을 풀어도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다. 예컨대 1조 원을 정부를 쓰라고 했으면은 정부가 1조 원 다 썼을 건데 이거를 이 기본 재난 기본 소득이죠. 약간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돈을 주게 되면은 그게 아무래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뭐 꼭 그만큼이 아니더라도 기존 어떤 지출해야 될 부분을 그만 줄여버리면 속칭 쌤쌤 아니냐. 그럼 별로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기본 소득을 통해서 이제 공정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게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캠프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예컨대 뭐 구체적으로 KDI 결과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예컨대 그 지사가 이제 이 지사가 이제 그 토론회에서 설명할 때는 1조를 주면은 1조만큼의 효과가 있고 다 썼으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천억의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캠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캠프 파악은 아니고요. 예. 제가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지만 뭐 공식 의견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아마도 뭐 KDI 논문을 효과를 소비 성향을 0.3으로 봐야 되는데 1.3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은 아마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그거는 좀 정정돼야 될 것 같고 연구 결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우석준 교수님도 하신 논문을 제가 보긴 했는데 그건 한 0.7 전후 그렇게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연구해 주신 게 참 고맙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연구였을 것 같아요. 방법론적으로. 그래서 근데 0.7 정도면 소비 효과로서는 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7이라는 게 1조를 풀었으면 7천억 원만큼은 골목 상권에 돌았다. 그런 아니요, 뜻인 거죠? 전체 경제. 전체 경제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이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어디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전체 가계 소득을 보충해 주자라는 게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서 보시면 1조 원을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정부에 썼다면 가계 소득이 1조 원 잘 안 늘어날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해외 부분으로 빠져나가고 대기업의 유보 이윤으로 머물고요. 고용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가계 소득으로 1조 원 썼기 때문에 가계 소득이 1조 원 그대로 증가한 겁니다. 그다음에 소득으로 보면 가계 소득의 일부가 소비가 되니까 그게 KDI처럼 0.3이든 또 다른 연구처럼 0.7이든 그 소비되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의 가계 소득이 또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배는 좀 넘는 가계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왔는데 저는 정부의 공공지출로 정부의 공공구매나 토건 사업으로 1조 원 써서 가계 소득을 예를 들면 1.5라고 치면요. 뭐 1.5나 이 정도 증가시키는 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구조에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표는 이게 경제 전체의 소비 증가가 아니고요. 소상공인 골목경제 매출 증가가 두 번째 효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역화폐로 지불이 됐기 때문에 근데 매출 증가는 가령 그 대상업소의 매출 증가가 두 번째 목표잖아요. 지역화폐로 지불한 그게 얼마나 될 거냐라는 건 제가 본 연구는 잘 없어서 경기연구원의 연구가 최근에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재난지원금의 한 0.95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 대상업소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올림 하면 원래 소상공인 업체에 쓰라고 준 거잖아요. 그 매장에 거의 대체되는 것도 있고 약간 추가되는 소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안 가던 곳에 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패널 조사인데요. 이렇게 업체를 직접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가령 0.7 정도 전체 소비가 0.7이라면 소상공인 매출은 좀 늘겠죠. 거기서만 소비가 그렇죠. 늘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보면 그 매출 증가는 그 정도 거의 재난지원금 정도였던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가 경제 전체의 소비 증가죠. 근데 소비 증가가 별로 없었다는 것은 뭐 이쪽 매출이 대기업 매출이 이제 소상공인으로 옮겨온 부분도 있을 거고요. 예. 뭐 그런데 이제 그 가계소득 지원의 1차 목적이나 또 소상공인 매출 증가 목적은 충분히 이렇게 효과를 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지출할 수 있는 수단을 어떤 장소를 한정하고 그다음에 시점을 이제 한정했을 때 그 안에 돈이 써지는 거는 뭐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죠. 예. 왜냐면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쓰지 않으면은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죠. 뭐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니고 그게 이제 그렇게 지출해가지고 추가적인 소비가 더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 좋은데 예, 그런데 뭐 그 소비한 무엇을 샀느냐 보면은 사람들이 내구재도 또 많이 샀어요. 왜냐면은 그래요? 내복도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5월달, 6월달 이럴 때 돈을 줬는데 사람들이 내복도 구매를 많이 했어요. 내복? 예, 내복이요. 내복은 그때 입을 건 아닌데 시점이 제한이 있으니까 겨울에 이제 소비해야 될 거를 미리 땡겨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안경도 많이 바꾸고요. 근데 올해 1년 동안 안경 한번 바꿀 건데 그때 돈 생겼으니까 지금 바꾸자. 뭐 자전거도 많이 사고요. 그런 내구재 소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시점을 제한을 뒀을 때 가구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낼 것이냐 하는 그런 소비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전체로 보면은 그 시점에서는 소비가 늘어난 것 같지만은 1년 전체로 보게 되면은 그게 그 소비를 땡겨서 쓴 거지 이게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 지역화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뭐 깊게 할 건 아니죠. 조금 더 해보면은 보통 이제 지역화폐가 뭐 순기능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마트 갈 것들을 이제 약간 그 대형마트 대체하는 이제 골목상권으로 가는 그런 순기능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지역 화폐를 뭐 저희도 써보지만 보통 이게 할인 발행되기 때문에 네. 뭐 10만 원 쓸 거를 11만 원어치를 주기 때문에 아니면 뭐 10만 원어치를 9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지역 화폐가 상대적으로 어떤 그 소득 보전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거고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양천, 뭐 서초, 뭐 이런 대치동에 있는 이런 강남, 뭐 이런 기타 이런 동네에서 학원비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특정 업종에 집중된다.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거는 뭐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힘든 이제 약간 영세 업종들이 많은데 그 소비자한테 돈이 한번 지역화폐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또 현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더 좋은 데 가서 지출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의 규모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곳에 가서 지출하시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든 곳에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제한적인 이런 점들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서 정책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 같이 방송은 어떤 사람도 소고기 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소고기도 이제 우리가 여러 군데서 사 먹을 수가 있는데 좀 더 깨끗한 정육점 식당 가서 사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제가 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뭐 그 말씀에 대해서 네네네. 저도 한 말씀 뭐 드리면 어쨌든 우 교수님은 경제 전체의 소비 효과가 얼마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제 저 같으면 소상공인 매장에 좀 영세 소상공인 골목 경제의 매출이 얼마나 늘었냐라는데 정책에도 중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이때까지 대형 점포를 골목 경제를 살린다고 수많은 정책을 규제를 하고 영업을 못하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그 수많은 수십 년 동안의 정책들이 다 실패했는데 이 지역화폐 정책이 이 골목 경제와 소상공인들을 매출을 늘리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역화폐도 그러니까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면서 어떤 그 지역에서 쓰도록 하잖아요. 이것이 뭐 서울이나 경기도를 생각하면 수원에서 쓰나 서울에서 쓰나 비슷하겠지만 시골로 가서 소멸 지역에서 그것이 사용됐을 때 그 지역을 이렇게 부흥시키는 효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가벼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제일 중요한 말씀이신데 네. 그게 이제 어떤 지방으로 갔을 때 지역화폐가 거기서 지출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고 거기서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그렇죠.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인종 효과가. 근데 이제 예컨대 뭐 서울이다. 아니면 뭐 경기도 중에서 성남이다. 그러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냐? 그러면 또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역화폐라고 해도 네. 그 돈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제 빠져나가는 네. 거는 있는 물론 거다. 그 지역에 쓰는 건 모든 처음부터 부가가치 전체를 그 지역에서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 같으면 뭐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관악구에 사는데 네. 관악구에서 모처럼 많이 소비를 했었거든요. 예, 거의 관악구에서 소비를 안 하는데 뭐 어쨌든 쟁점으로 좀 저희 좀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질문하고 싶은 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대의는 우리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뭐 이제 일자리가 뭐 예컨대 뭐 그렇죠. 인공지능이다, 기계다, 로봇이다 이런 걸로 대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 창출할 기회가 없어지면서 좀 정부가 좀 나서서 뭔가 소득 부분을 보존하는 정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그게 대의가 있는 거고 그런 대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궁극적으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소득이나 자산이 양극화된다는 것도 다 동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그 시점이 지금이냐
지금 그런 일들이 미래에는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컨대 뭐 우리가 이제 뭐 토마 피케티의 책을 보면은 이제 자본의 소득이 굉장히 올라가고 노동 소득이 줄어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지금 2021년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대의에 해당되는 일들이 예. 벌어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예컨대 뭐 노동소득 분배율이 오히려 우리는 조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잠깐 그 말씀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55에서 6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우리 2013, 14 그 몇 년 동안에 약간 하락했다는 지점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장하성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득의 재분배가 아니라 소득의 1차 분배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보면은 지금 노동소득 분배율은 서서히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슨 뭐 최저임금도 조금 올라가서 그 임금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이 뭐라고 할까 이 자동화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노동시장이 그런 노동 환경에 좀 재빨리 적응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여하튼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그 대의에 해당되는 현상이 잘 벌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냥 본격화된 거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기본소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 국민들이 이해할 때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 조금 올랐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아마도 이 현 정부에서 했었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효과를 좀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보세요? 좀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장하성 교수님께서 파악하셨던 노동 간의 소득 분배, 지금 노동소득 분배율은 이제 노동과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의 분배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 노동소득의 어떤 불평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셨는데 불행하게도 이 부동산, 자산소득의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불평등의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규모가 전체적으로 불평등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너무 심하게 확대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기본소득의 미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은 얘기하신 대로 많은 것 같은데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은 질문을 갖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본소득이냐라고 할 때 기본소득은 한편으로 돈을 걷어서 한편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눠줄 때는 똑같이 나눠주자 이런 정책이잖아요. 이제 거둘 때는 소득이나 자산에 비례해서 다르게 걷는 거죠. 그 두 개가 묶여진 정책인데요. 그래서 현재적인 필요성이 있는 방식으로 걷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부동산 불평등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부동산 불평등을 교정하는 과세를 하겠다. 이제 그게 현재적인 필요성이고요. 또 하나는 긴급하게 사람들이 못 느끼지만 아주 긴급한 문제, 탄소 중립 문제를 우리는 탄소세를 과세하겠다. 바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탄소 중립을 시작하는 게.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세는 아주 긴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딱 공감대가 꽤 넓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도 이 탄소세 과세하겠다, 세금 과세하겠다, 또 부동산 토지세 과세하겠다라고 확실하게 공약하기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공약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한 것이고 그 이유는 이제 그 바탕에는 그 토지세나
이제 탄소세로 걷어들인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나누겠다라는 그런 기본소득으로 뒷받침했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과세를 하겠다. 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그 기본소득 관련 공약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1인당 50만 원, 1년 50만 원 얘기했다가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1인당 100만 원, 여기다가 청년은 100만 원 추가, 그러니까 200만 원 금액이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뭐 그거는 공약을 그 전에는 공약을 발표한 건 아니고요. 네, 물론 예, 예. 평소 공약 차원에서는 생각을 아니었죠. 늘 도지사 시절부터 늘 해오신 말씀과 비슷하고요. 이제 공약을 처음으로 이번에 발표하신 거죠. 그러면 평소에 말씀하시던 것보다 약간 늘었잖아요, 공약이. 네, 네, 네.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모색 과정을 그동안에 1차적으로 끝낸 거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세입세 출구 이런 거 계산 다 예, 끝나고. 예. 그 뭐냐면 이번에 공약 발표의 가장 특징적인 건 제가 재원이 두 가지거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토지세하고 탄소세입니다. 두 가지 재원을 명시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네. 그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논쟁과 어떤 고민이 있었다, 숙고가 있었다라고 봐주시고요. 특히 이제 주변에 자문하는 많은 분들은 그런 세금 공약하면 선거 불리하다 이런 자문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네. 그걸 결심을 하고 나니까 이거 뭐 나라를 살리려고 하겠다, 네, 부동산 투기하고 싸우겠다,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니까 이게 재원이 많아진 거예요. 잠깐만요, 교수님. 여기서 이제 재원 얘기를 좀 이따 하고 하나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튼 그 금액이 제시가 됐을 때 정치권의 다른 경쟁자들의 입에서 나온 게 그렇게 따지면 일반 국민 100만 원이면 월 8만 원인데 그게 무슨 소득이냐, 용돈이지.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토지세를 걷어가지고 토지 그 세입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액수는 뭐 토지세를 30조 걷으면 뭐 1년에 60만 원, 한 달에 5만 원, 예,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5만 원만 주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예. 30조 원을 걷어서 나눠주는 정책이잖아요. 예, 예. 토지세를 30조 원 걷으면 예.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됩니다. 안정화되고 이제 대충 균형 모델로 추정을 해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한 5% 정도 이렇게 인상을 막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계산 결과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죠. 예. 세금 보유세라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보편적인 보유세를 부과해야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여러 학자들이 하셨는데 네. 그 핵심은 그렇게 부과하는 건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 1.2경쯤 되거든요. 민간 보유 부동산이. 경. 예. 근데 그걸 한 5%만 인상을 막아도 지금 5% 막 가까이 막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네. 뭐 1년에 네. 그동안에 몇십 프로 오른 것 같고요. 뭐 100% 올랐다는 주장도 있는데 5%만 막아도 인상을 막아도 그건 수백조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한테 수백조 원의 보조금을 주택 구입 보조금을 주는 것하고 똑같은 정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껌값이나 용돈으로 이렇게 본다면 잘못이죠. 지급한 돈 어마어마한 액수만 볼 게 거죠. 아니라 이제 거기에 기본소득은 결합된 거예요. 토지세를 걷어서 예. 토지 기본소득을 나누겠다 그러면 그 효과는 무주택자들한테 수백조 원에 주고 이 대목에서 우리 우석정 교수님 한 평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조세를 전공하고 있는데 재정학자인데 네. 그 국토 보유세잖아요, 그죠? 그 토지와 관련된 네. 세금이고 이제 인별로 다 토지를 다 합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진과세, 누진과세나 보편과세인데 보편과세. 지금은 누진과세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뭐 25조에서 30조 정도 세원이 세수가 생긴다. 근데 제가 그 듣고 나니까 좀 이게 무슨 약간 게임하는 것 같다. 그냥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거 아니냐. 예컨대 그 종부세가 세수가 이제 올해 한 5조 정도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 그게 제일 많이 거쳤을 때는 한 3조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없던 세금 만들어 가지고 3조에서 5조 걷는데도 뭐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네. 난리가. 근데
30조 정도의 세수가 생기는 세금을 그게 도입이 되고 그게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좀 너무 나이브하신 거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세를 생각할 때는 그 우리가 조세 총 부담을 생각을 하는 거고 저희가 보통 GDP 대비 조세 부담을 따지면 보통 한 20%가 조금 안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30조를 추가적으로 건다고 치면은 기존에 걷던 것보다는 한 10%더 걷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세부담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세부담을 좀 줄여줘요.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세를 내잖아요. 뭐 1% 가까이 보유세 내는 집값에 1% 가까이 내는데 그러면 그거를 소득세에서 다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부담을 많이 내지 않게 그렇게 조정해주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국토보유세 부과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땅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법인하고 개인을 다 하겠다고 지금 예. 되어 있고요. 네. 예,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잖아요. 거기에 이제 합산 배제되는 토지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 없이 전부 이제 민간하고, 그러니까 개인하고 법인이 갖고 있는 거를 다 합산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게 다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의 세부담을 고려해 봤을 때 뭐 말은 이제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무슨 토지가 가치가 얼마고 여기다 과세를 얼마큼 하면은 이 정도 수입이 생긴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약간 꿈만 같은 얘기다. 쉽게 말해 도입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한 7, 80조 좀 세수가 있는데 지금 10%거든요. 네. 근데 1977년도에 도입해가지고 13%로 도입했는데 그때도 저항이 있어가지고 10%로 경감시켜서 적용한 거가 지금 OECD 평균은 19%에서 20%까지 가 있는데 우리는 단 1%포인트도 못 바꾸는 거거든요. 예. 이런 국민적인 이런 그 조세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 봤을 때 30조의 세수가 어떤 과세 돈이 나온다. 저는 이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생각은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을 여러 거다. 가지 우리나라 그 법적 체계들 네. 그리고 또 행정 체계들 고려해 봤을 때 네.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강남 교수님? 예,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이렇게 많은 고민이 끝까지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지만 사실은 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보유세를 1%까지 늘리겠다라고 목적을 했던 정부가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1%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고요. 우리가 지금 목표로 세우는 거는 0.5% 정도입니다. 더 추가하는 부분이. 그런데 보통 이렇게 종부세를 뭐 한 3조 걷다가 5조 걷는 것도 저렇게 저항이 심했는데 이게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조세 걷는 것만 또 그분들은 살펴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걷은 걸 사람들한테 다시 드리거든요. 네. 다시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재산세를 가령 0.5% 더 내야 되니까 토지분에 대해서 건물은 빠지니까요. 토지에 대해서 0.5% 더 내면 당신은 가령 뭐 50만 원 더 내게 된다. 50만 원 더 내게 되는데 토지 배당으로 1인당 6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당신 식구가 3명이니까 예를 들면 뭐 180만 원 받고 50만 원 더 내는 거거든요. 계산법이 그렇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당신은 50만 원 실제로 낼 필요 없다. 세금고지서가 내라고 나가지 않아요. 50만 원이고 받을 돈이 얼마다. 그럼 당신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차액을 쏴드리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이 부동산 투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동산 투기와 정면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교수님 죄송한데요. 근데 그런 논법이라면 모든 세금은 전부 다 국민을 위해서 쓰이는 걸 전제로 해서 걷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논리에 따르면 조세 제한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논리상으로는. 모든 세금은
그 모든 국민을 위해서 골고루 쓰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한테 걷어서 가난한 사람만 위해서 쓰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이걸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까지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부자 또 정부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쓰는 거고 그렇지만 그 중에 아주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는 걸 보유세를 거두면 해결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보유세를 부과를 못 해가지고 그거 빼놓고 나머지 25가지 정책을 해봤자 5년 동안 다 실패했는데 이렇게 전공법으로 가고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근데 일단 좀 하나 궁금한 게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계속 걷고 국토부에서 또 신설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종부세는 지금 한 2%로 줄이려고 하잖아요. 네. 과세 대상을. 예. 근데 이거는 종부세를 그 나중에 좀 안정이 되면 폐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당장은 폐지가 어렵다면 종부세 납부액은 차감하는 걸로. 근데 그러면 종부세를 내는 2%만 한정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또 국토부에서 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감한다니까요. 차감한다. 예. 종부세 납부액은 차감해 드립니다. 그렇게 차감해 준다. 예. 그다음에 재산세 납부액도 그 토지분을 계산해서 차감해 드리도록. 예. 그것도 두 가지 차감한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추가된 액수를 걷어서 이걸 차감해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예. 이런 방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 기술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걷는 거하고 이제 나눠주는 거하고 그 시점이 이제 딱 한 시점이면은 그게 한 번에 정산이 되는데 이 걷는 시점하고 예. 또 이제 기본소득 나눠주는 시점하고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컨대 뭐 걷는 그 세수가 매년 변동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차이를 다시 또 국채에 또 발행해가지고 뭐 메어가고 뭐 이런 추가적인 어떤 정책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정산해서 차감액만 한다.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좀 가능해 보이지는 않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담세력이거든요. 네. 집값이 뭐 땅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거기에 뭐 1% 과세한다, 0.5% 과세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낼 그 소득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뭐 집값에 뭐 0.1%라고 하더라도 담세력이 없으면 저항이 심한 거고 그 담세력이 있으면은 그래도 저항이 좀 덜한 거고 이런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저항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물건 살 때 돈이 있을 때 그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물건 그렇죠. 사면서 내기 때문에 거기서 나 더러워서 안 사겠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토지는 자산에 대한 세금이고 우리 뭐 경제학으로 말하면 스탁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물납을 받을 거냐? 아니면 이연해 줄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이제 예컨대 뭐 임야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전답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다 과세할 거냐? 뭐 이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엄청 복잡해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컨대 우리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분하고 토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 얼마, 토지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하나로 묶여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토지 그 국토보유세를 하려고 하면은 그걸 다시 따로 평가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따로.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과세 역사에서 보면은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토에 대한 그 과세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우리 생산 요소로 보면은 토지가 도망을 안 가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 그 어떤 경제적 선택의 왜곡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저희 그 조세학자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저희는 이제 올드뷰라고 부르는데 오래된 뷰고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가 된다. 이게 세금을 매기는 토지하고 세금을 매기지 않는 토지를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은 세금을 매기는 토지의 건물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이 어떤 토지가 부가가치를 내려고 하면은 그 토지 위에 뭔가 어떤 생산 활동이나 이런 자본이 투입이 돼서 어떤 부가가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건 토지의 아주 효율적인 활용에 굉장히
반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담세력입니다. 그래서 30조가 올라가게 되면은 딴 데 30조를 줄여줘야만 이 조세 제도가 유지가 되지 어디 대뜸 30조를 얻어서 그냥 내가 과세해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면은 계산은 되는데 네. 당장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관련해서 요 사례까지 첨부해서 그 교수님께 한번 이제 그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토지공개념 관련해서 이제 법안 발의를 이제 준비를 해왔고. 죄송한데 요 질문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제 견해도 좀 말씀드려도 아니 그 되지 않을까? 연관해서 종합해서 이제 드리는 건데요. 근데 바로 순식간에 8천 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기사 보셨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무슨 못 이야기냐면 봤습니다. 8천 명 반대 의견이 예, 뭔지 바로 이제 그 기사가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거에 대한 어떤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여서 지금 덧붙여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뭐 담세력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뭐 집만 있고 현금 종부세에서도 나타났던 문제잖아요. 집만 있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저희들은 그럴 경우에는 납부 이후에 뭐 나중에 상속할 때 뭐 돌아가셨을 때 내라 그렇게 계산만 해두면 되고요. 이 납부 이후에 혹은 지분 납부 이런 방법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뭐 다른 세금을 깎아주나 그 돈만큼 주는 거나 똑같은 정책이거든요. 경제적인 효과는 같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세금을 깎아준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한테는 또 안 가잖아요. 이렇게 같은 방식의 아이디어는 같은 거다. 그런데 사람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나눠주는 게 훨씬 더 행정비용이 작게 든다. 똑같은 액수로 나눠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토지 보유세에 관한 이 연구는 지금 수십 편의 논문과 실행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만 하더라도 한 서너 편의 실행 연구를 다 짜놨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산림 임야 같은 것들은 가치대로 평가하면 되고요. 면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토지분을 거의 과학적으로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의 가치가 있잖아요. 시가가 공시 아파트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공시를 빼고 말씀드리면 아파트 전체 가격에서 그 건물분의 잔존 가치는 건축 표준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면 아파트 전체 토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전체 토지 중에 이 아파트 전체 가격 중에 자기 집 가격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비율만큼 분해하면 되거든요. 토지 가치는.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고쳐야 되거든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해야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금 우리나라 그 법에 보면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그래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뭐 한 20%까지 낮춰줄 수도 있고 뭐 100%로 할 수도 있고 그 대통령의 그 권한에 맡겨져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 기업의 생산적인 토지나 농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거의 부담이 안 늘어나게 하고 비업무용 토지가 너무 많거든요. 기업이 최근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오히려 촉진할 거다. 이용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같이 부동산 투기의 수단이 된 상태에서는 토지에 대한 과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알겠습니다. 투기를 막아야 나라 경제가 될 텐데. 조금 이제 속도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일전에 다른 문제 때문에 인터뷰를 하다가 탄소세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에너지 이제 그 문제를 전공하는 분으로 인터뷰를 하다가 그때 당시 용해인 의원이 탄소세를 걷어서 이제 기본소득에 이제 그 재원으로 투입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분한테 의견을 여쭤봤더니 아니 탄소세를 걷는 목적이 뭔데? 그거는 결국 기후변화 대응에 써야 되는 거지 왜 그쪽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또 입장을 내놓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교수님? 그분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목적과 효과를 좀 착각하시는. 예, 탄소세는 그 세금을 걷어서 어디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네.
탄소 가격을 높이려는 세금입니다. 탄소 가격을 높여야 탄소를 덜 쓰잖아요. 예, 가격을 신재생 에너지 가격을 싸게 만들고 탄소 가격을 비싸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탄소세 자체만으로 탄소 중립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 시절에 세율을 계속 올려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탄소세 자체가 탄소 중립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데 이제 문제는 탄소세를 부과를 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웠냐면은 물가가 다 오르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다 오르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저항이 심해서. 그래서 탄소세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건 기본소득으로 나누면 적어도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받는 게 약간 많아지거든요. 아무래도 탄소를 작게 쓰니까요. 고소득층보다는. 그래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탄소세를 부과하자라는 결합된 정치 그런 취지다. 효과입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가 많고요. 그분이 탄소세는 걷어서 어디다 신재생에 쓴다라고 생각하지 네. 세금을 걷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정과세인데요. 이렇게 이제 부동산 보유세와 탄소세는 교정과세에 들어가는데 이 교정과세는 지금 시장 가격이 잘못됐다,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격을 교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과세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교정과세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를 교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근데 탄소를 너무 많이 발생시키는 제조업 같은 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구 전체를 위해 좋지 않다. 그래서 그걸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정착을 하고 나면은 탄소를 일으키는 행위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세금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이거를 세원으로 쓴다는 거는 그 중간에 이 기본소득의 세원 어떤 그 원천으로 쓴다는 거는 중간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은 일단 탄소 중립이 이제 안착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정적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쓴다는 얘기는 약간 앞과 뒤가 약간 맞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된다. 오히려 반대로 기본소득을 네. 한번 시동을 걸면 오히려 이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기본소득의 여러 가지 목적에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왜 탄소세로 탄소 기본소득 부분이 찍혀서 받는다면 이게 탄소 중립을 위한 세금이다. 이제 그걸 다 아시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탄소 중립이 실현되면 일단 소비자들의 그 탄소 때문에 올라갔던 물가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물가 상승분이 실질소득 감소분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실질소득의 회복으로 탄소 중립이 되면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탄소 중립 가령 알래스카 기본소득은 매년 금액이 바뀝니다. 똑같이 늘어나는 거 매년 줄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 알아요. 이건 투자 수익금으로 우리가 갖는 거다. 이렇게 이 나라의 어떤 공공 펀드에서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그 탄소를 안 쓰는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한 8억 톤쯤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7억 얼마 쓰고 있는데 8억 톤이 0톤이 되는 게 탄소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무가 흡수하는 양과 앞으로 이 탄소세가 부과되면 탄소 포집 기술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탄소를 한 2, 3억 톤 정도 쓰면서 2, 3억 톤은 나무가 흡수하고 네. 탄소 포집 기술로 저장하는 만큼 쓰는 게 중립 상태거든요. 가령 뭐 2, 3억 톤이면 지금 탄소세 가격을 우리가 톤당 4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가령 지금 8억 톤이 2억 톤이 된다 그러면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4배가 오르면 탄소세 수입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탄소 가격이. 근데 탄소 가격이 그러면 2050년에 몇 배가 될 거냐. 4만 원으로 지금 시작한다면. 4배보다는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대략 탄소세 수입은 2040년경에 피크를 찍고 제 감으로 그냥 그 뒤에 정체됐다가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캐나다 같으면 목표가 이래요.
캐나다가 지금 탄소 기본소득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탄소세 수입의 90%를 나눠줍니다. 10%는 에너지 전환에 중소기업 지역 에너지 전환에 쓰고요. 근데 이 내년도 탄소 가격이 50달러고요. 캐나다 달러고요. 2030년 가격을 목표를 정해놨어요. 캐나다는 170달러로 하겠다고. 근데 2030년 캐나다 감축 목표가 30% 전후입니다. 현재보다 탄소 배출이. 이제 그 정도 이렇게 감을 잡으면 적어도 현 정부 차기 정부까지는 탄소세 수입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이제 그 재원 마련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현재 스코어 이제 뭐 이재명 지사 가장 여당에서 뭐 유력하고 뭐 대선에서 승리한다면은 지금 이 시점 내년 지금 이 시점에는 이제 그 뭐 2023년도부터 지급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면은 이제 예산 편성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 재원 마련은 뭐 비과세 감면을 좀 축소를 하고 지출 구조 조정해서 네. 한 뭐 25조 정도를 마련한다. 이게 저는 제일 실현이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뭐 탄소세 이런 것들은 다 입법 과정도 갖춰야 되고 뭐 시간도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이후의 일이라고 본다면은 예컨대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는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과연 내년 이 시점에 줄이게 된다면은 혹시 비과세 감면 중에서 어떤 항목을 줄이실 수 있으신지 최우선으로. 예 만약에 하나나 두 개를 예를 지목할 수 들어주신다면. 있다고 하면은 예, 그 중에서 왜냐면은 지난 우리 한 15년 동안 그 비과세 감면을 사실은 축소해 오는 우리가 이런 그 과정 중에 있었고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서민 중소기업 정책을 하다 보니까 비과세 감면이 다시 증가하는 이런 경험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컨대 이제 올해 나온 세법 개정안을 보면은 뭐 문재인 정부도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해서 아니면 백신 관련해 가지고 네. 배터리 관련해서 3대 예. 설정을 했더라고요. 대기업 그 세액 감면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내년 이 시점에서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고 했을 때 어느 항목을 줄이실 보관이 있으신지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일단 네. 좀 그 네. 한번 강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한번 좀 답변 좀 들어보죠. 예. 그 스케줄을 이렇게 체크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 현재 뭐 저의 생각이 뭐 이렇게 모든 걸 대표한다 이렇게는 해석하지 말아 주시고요. 네네. 이렇게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도 사실은 살짝 있었는데요. 토지세, 탄소세 같은 개혁 입법은 내년 정기국회 때 통과돼야 됩니다. 다만 그 실행을 현재 준비 상태로 보면 토지세는 많은 연구 논문과 이렇게 국책기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실행을 앞당길 수 있고요. 한 1년 이내로 실행을 할 수 있고 탄소세는 준비가 긴급성에 비해서 준비가 좀 덜 돼서 조금 더 늦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토지세는 지금 같은 부동산 투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심각한 상태인데 내년도 정기국회 때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23년이 개혁 입법은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뭐 1000일, 뭐 100일 이내 뭐 100가지 개혁 입법을 통과시킨다 이런 식인데 사실은 현재 진짜 개혁을 하겠다면 내년도 정기국회 2가지 법은 통과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보면 토지세법은 세수입은 2023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23년에 전후 뭐 후반기부터 들어오기 1년 뒤부터 온다면 뭐 전후 그 재정은 그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얘기하신 공제제도 소득세 감면제도 정비는 제 생각에는 좀 동감하는데 토지세법 입법만큼이나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오히려 그 감면 소득세 감면 제도는
실행 시기를 더 늦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토지세만큼 긴급하게 부동산을 막아야 된다, 탄소를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물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각종 공제 제도가 굉장히 불평등하죠, 역진적이잖아요. 근데 역진성을 고친다는 게 그렇게 긴급하다고 보질 않고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한 오히려 3월부터 3월이 된다면 기본소득위원회가 가동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국민 공론 토론을 해가면서 설득을 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쉽게 보면 안 된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우리 그러니까 혹시 이제 못다한 질문은 조금 이따 이제 우석진 교수께 한번 기회를 드리고요. 요 점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 일단 먼저 제가 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아마도 이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 후보 간 토론에서 아마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미리 견해를 여쭤보겠는데 뭐 공정소득이니 안심소득이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어차피 한정된 지원이면 어려운 분들한테 더 우선 그 두텁게 지원해야지 무슨 기본소득이냐 용돈 수준 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권에서. 이런 주장에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30만 원 가지고 30만 원 가지고 가난한 사람만 주자. 30만 원이 있다면 그게 훨씬 낫죠. 가령 세 사람이 있는데 30만 원 가지고 다 주려면 10만 원밖에 못 주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이죠. 지금 그런 이야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만 원을 세 사람 다 주려면 90만 원이나 들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죠. 근데 90만 원을 걷어서 걷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걷는데 가난한 사람을 주려고 30만 원 걷자 그러면 그게 쉽겠냐고요. 아니면 모두에게 주게 30만 원 걷자 어느 게 더 쉽겠냐고요. 예를 들면 모두에게 줄게 90만 원이 쉽겠냐. 가난한 사람을 줄게 30만 원이 쉽겠냐라는 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앞으로 정책이라는 건 지금 있는 재원 절약해서 하는 건 1년에 2, 30조 이상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바꾸더라도 2, 30조 정도는 이 우선순위를 저 우선순위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거고 그 이상의 정책을 공략하는 예를 들어서 뭐 공정소득이나 이렇게 나온 책을 보면 그것도 한 170조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세원에 없이 그냥 주는 것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거를 마련해서 한다고 할 때 마련하는 게 어떻게 쉽겠냐.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석진 교수님 못다한 질문 있으시면. 그러니까 저는 뭐 기본소득이 이 복지나 이런 소득 보전 정책의 보편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기존 우리가 갖고 있던 이제 그 국민소득 보장 체계 가 이제 사실은 진도가 나아갈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급여를 조금 더 좀 높은 수준으로 주고 기존에 예컨대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그 국민기초 생활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에 이제 수급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게 까다로운 정황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요거를 확대해 나가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복지 정책 측면으로서 우리의 그 사실은 아젠다인데 요 기본 소득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으로 재원이 빠져나가니까 예컨대 뭐 우리가 몇 천억이 없어가지고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굉장히 낮은 수준을 묶어두고 있거든요. 근데 몇 천억만 더 쓰면은 그분들을 이제 뭐 현실화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올려줄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의 질도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접고서 요 기본소득에 돈을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추구해왔던 이런 사회복지 정책의 이런 목표 혹은 방향이 방해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존 복지 체계와 조화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그걸 한번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기존의 복지 체제를 가령 사회의 서비스나
이렇게 사회 보험 뭐 이런 것들은 더 강화되고 액수도 증가해야 된다라고 충분히 동의하고요. 또 사회 수당과 기본소득은 거의 같은 성격이니까 뭐라고 부르든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게 사회 수당 확대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공공부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복잡한 논쟁이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원칙은 기존의 수급자들의 처지를 나쁘게 하면 안 된다. 더 좋아지게. 단계적으로 하면 어차피 조금씩 조정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 원칙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원칙은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목적 아까 토지세 단소세를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더 큰 목적이 있지만 어쨌든 그 용도로 쓴다는 의미에서 증세를 통해서 마련하겠다. 그래 다른 복지 압박이 안 가도록 그게 원칙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세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리하다고 선거에 불리하다고 하지만 용감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기존 사회복지 압박이 최소한으로 하겠다 이런 원칙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 아마 강남 교수님이 준비를 많이 해오셨을 텐데 준비해온 거에 비해서 또 이제 그 이야기가 너무 그러니까 짧았다. 다 하지도 못했다. 아쉬움이 아마 크실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이것만은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민주화가 이제 87년에 되고 이제 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네. 그동안의 이 민주주의 선거에서 복지를 위해서 어쨌든 복지나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증세하겠다라는 후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최초로 용감하게 그것도 긴급한 교정 과세를 가지고 하겠다는 후보가 나온 건 우리 민주주의 역사상 주목할 만한 일이고요. 이 사람을 이런 후보를 뭐 저 사람 증세 안 된다, 네 돈 뺏어간 된다 예.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 이렇게 이런 운동을 좌절시키면 예. 우리나라는 이 저신뢰, 저조세, 저복지 사회에서 못 벗어납니다. 한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좀 언론에서도 공정하게 다뤄주시고 네. 좀 그렇게 합리적인 토론이 되도록 이렇게 걷는 것과 주는 것 양쪽을 다 고려하는 국민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좀 나중에 아마 이제 기본소득은 계속 논쟁이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또 한 번 좀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과 그래서 좀 여지를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 강남훈 교수, 명지대 우석진 교수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